눈을 떴을 때 김민주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즉시 알아차릴 수 없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일정하게 울리는 기계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무력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간신히 수면 위로 떠오른 듯 현실 감각은 흐릿했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다. 그는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뻑뻑한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팔에 여러 개의 링거 바늘이 꽂혀 있고 손가락에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평소엔 좀처럼 보기 힘든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의 박서준이 불편한 간이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여긴 어떻게 된 거지?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작은 소리에도 서준은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민준아, 너 괜찮아? 정신이 들어? 서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민준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선 공간, 낯선 상황,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공백. 마지막 기억은 코어브레인 데이터 센터의 서버실이었다. 오픈을 앞두고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시스템 경고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던 그 순간의 아찔한 섬광과 몸을 관통하는 듯한 엄청난 충격. 나 얼마나 이러고 있었던 거야? 꼬박 사흘이야 사흘.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했다고. 이 자식아, 네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서준은 울컥하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친구의 격한 반응에 민주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사흘. 그동안 자신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실의 기억이 없었다. 대신 꿈결처럼 아득하고 비현실적인 이미지만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데이터 센터 오픈을 앞두고 민주는 그야말로 자신을 갈아 넣었다. 30대 후반의 유능한 IT 아키텍트. 업계에서는 그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몇 년 전 야심차게 참여했던 국가기관망 프로젝트에서 그의 결정적인 시스템 설계 오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그 실패 이후 그는 사람을 믿지 못했고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감정은 비효율적인 노이즈일 뿐이며 데이터만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입에 달고 살았고 텅 빈 오피스텔은 잠만 자는 공간에 불과했다. 코어 브레인의 성공은 그에게 과거의 오명을 씻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처럼 여겨졌다. 사고 당일 최종 테스트 중 갑작스럽게 전력 시스템의 연쇄 오류가 발생하며 서버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메인 서버에서 강력한 전기 스파크가 터져나왔고 민주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신입연구원을 밀쳐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리는 듯한 강렬한 빛과 함께 그의 의식은 끊어졌다. 민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없는 절대적인 공허.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듯한 완전한 자유와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자신이 육체를 가진 존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존재한다는 순수한 의식만이 남아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공간이었다. 문득 저 멀리서 아주 미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새벽녘의 여명처럼 부드럽게 다가와 민준의 의식을 감쌌다.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다채로운 색상의 강물처럼 흘러넘쳤다. 그 강물은 그가 평생 설계하고 다루었던 데이터의 흐름과도 닮아 있었지만 훨씬 더 근원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에너지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빛의 강물에 몸을 맡겼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신의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이라는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과 연결된 거대한 빛의 네트워크의 일부였고 동시에 그 네트워크 전체였다. 우주의 모든 정보와 지혜가 그에게 흘러들어왔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언어가 아닌 순수한 의미와 감정의 교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성의 감각. 그곳에는 오직 완전한 평화와 충만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이 이 우주와 하나이며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민준아, 괜찮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서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 황홀한 경험의 잔상에서 민준을 거칠게 끌어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 경이로운 평화와는 너무나도 다른 차갑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 팔에 느껴지는 링거 바늘의 따끔함,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돌아온 육체의 무게감이 그를 짓눌렀다. 아니, 그냥 꿈을 꾼 것 같아서. 민주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둘러댔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방금 전의 경험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강렬한 실제였다. 하지만 이 비현실적인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냉철한 이성과 논리를 신봉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 모든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미스터리였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각종 검사가 이어졌고 의사는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고압 전류에 의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그의 몸과 마음에는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청각의 변화였다. 병실 안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작동음이나 에너지의 흐름이 지나치게 크게 들렸다. 웅웅거리는 냉장고 소리, 삑삑거리는 의료기기 소리, 심지어는 형광등 안정기에서 나는 희미한 고주파음까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전자파 소리가 그의 귀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감각은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미묘한 파동이었다. 특히 감정이 격한 사람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 근처에 가면 마치 그들의 감정이나 생체 에너지가 색깔이나 파동처럼 느껴지곤 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환자실을 향할 때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슬픔의 파동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다. 옆병상의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할 때면 그 고통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전해져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과민이거나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고 민준을 극도의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퇴원 후 민준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온갖 스마트 기기들이 내뿜는 미세한 에너지 파동과 소음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임사 체험 때 보았던 빛의 강물과 네트워크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 황홀했던 기억과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회사에 복귀하는 날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수많은 컴퓨터와 서버, 네트워크 장비들로 가득 찬 사무실은 그에게 거대한 소음과 에너지의 소용돌이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의 키보드 소리,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심지어는 천장의 형광등 불빛까지도 그를 압도했다. 그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며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야 했다. 박서준은 그런 민준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민준이 사고 후유증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했다. 민준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안색도 안 좋고 계속 초조해 보여. 의사 선생님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민준은 서준의 진심 어린 걱정을 이해했지만 차마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동안 이상한 세계를 봤어. 그리고 지금은 전자기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사람들 감정까지 느껴져. 라고 말하면 과연 누가 믿어줄까? 미친놈 취급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터였다. 괜찮아. 그냥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민주는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그가 이제는 불가해한 경험으로 인해 또다시 세상과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거의 1년 만에 여동생 수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의 사고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걱정되어 전화한 것이었다.
수아는 어릴 적부터 민준과 각별했지만 민준이 일에만 몰두하고 가족에게 소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져 있었다. 오빠 괜찮아? 뉴스에서 데이터 센터 사고 소식 봤는데 설마 오빠일 줄은 몰랐어. 정말 괜찮은 거야. 수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민주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함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는 수아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임사 체험의 경이로움보다는 현실로 돌아온 후 겪고 있는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였다. 수아는 놀랍게도 민준의 말을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의 말을 비웃거나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고통에 공감해 주었다. 오빠가 뭘 받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돼. 하지만 오빠가 느낀 게 사실이라면 그건 분명 오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수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고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다.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다. 며칠 후 민준은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진료를 기다리던 중 응급실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듯한 한 젊은 여자가 피를 흘리며 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은 마치 강력한 전류에 다시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젊은 여자의 처절한 공포와 삶에 대한 강렬한 애착,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의식을 덮쳐왔다. 그는 숨이 막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건 그 여자의 감정이야.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다. 죽음 직전에 놓인 타인의 강렬한 감정이 자신에게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끔찍한 능력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을 뛰쳐나왔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민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다. 이 끔찍한 감각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는 인터넷을 뒤져 임사체험이나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닥치는 대로 찾아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신비로운 경험이나 종교적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신처럼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겪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그는 더욱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작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특별한 감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익명의 글쓴이는 자신도 사고 이후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소리나 빛, 감정들을 감지하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민주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는 익명으로 그 글에 댓글을 남겼고 며칠 후 글쓴이에게서 쪽지가 도착했다. 쪽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은수라고 소개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민준은 망설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수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은수는 민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고 그가 겪는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사고로 인해 비슷한 능력을 얻게 되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 끝에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말했다. 민준 씨, 우리가 겪는 이 경험은 분명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은수의 말은 민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능력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은수와의 대화는 민준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명상이나 자연과의 교감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고 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돕는 작은 모임을 운영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한다고도 했다. 민주는 은수가 추천해준 명상법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또한 주말이면 수아가 추천해준 한적한 수목원을 찾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무와 풀, 흙의 기운을 느끼며 그는 조금씩 내면의 평화를 되찾아갔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특별한 감각에 대한 태도였다. 이전에는 그저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에너지의 흐름이나 감정의 파동을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려 애썼다. 그것은 여전히 때로는 버겁고 힘들었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휩싸이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수아와 함께 호스피스 병동으로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다. 수아는 가끔 그곳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은수의 조언과 수아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동행했다.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민주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많은 감정의 파동들이 자신을 향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후회, 슬픔, 체념, 그리고 아주 가끔은 평온함까지.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소녀의 곁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주는 소녀에게서 느껴지는 엄청난 공포와 삶에 대한 애절한 갈망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안녕? 나는 민준이라고 해. 소녀는 힘겹게 눈을 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민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임사체험 때 느꼈던 그 평화로운 빛과 따뜻한 연결의 감각이 그의 내면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녀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단다. 그곳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하고 모든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야. 마치 네가 가장 좋아하는 꿈처럼 평화로운 곳이지. 민주는 임사체험에서 자신이 보았던 빛의 강물과 무한한 평화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소녀는 민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소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얼마 후 소녀는 민준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소녀의 어머니는 오열했지만 그 울음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작은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했다. 민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기도 했고 안타까움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아주 작은 기쁨이기도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 특별한 능력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회사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전자기기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예전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통제하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가고 있었고 필요할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해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박서준은 그런 민준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민준이 겪는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민준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아, 너 요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뭐라고 해야 할까?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 할까? 그런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세상을 보는 방식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경험을 서준에게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다. 민준의 회사가 관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 데이터 센터에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과거 민준이 겪었던 프로젝트 실패와 유사한 회사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모든 전문가들이 긴급 투입되어 밤샘 작업을 벌였지만 오류의 원인은 좀처럼 밝혀지지 않았다. 백업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금융시장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절망과 초조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엔지니어들은 속수무책으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 역시 회의실 한쪽에서 동료들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상황은 마치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다. 그때의 실패가 떠오르며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감각이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데이터들이 뒤엉켜 흐르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유독 한 지점만이 검붉은색으로 탁하게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일반적인 시스템 분석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에너지의 불균형.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 감각에 집중했다. 임사체험 때 느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흐름을 감지하려 했었다. 민준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혹시 뭐라도 발견한 겁니까?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프로젝트 총괄 임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쏠렸다. 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소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깊고 차분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네, 어쩌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데이터 센터의 복잡한 시스템 구성도와 실시간 데이터 흐름이 어지럽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지금 모든 분들이 코어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충돌이나 외부 해킹 가능성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는 그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물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 제3 예비 전력 공급 라인의 분배기 쪽입니다. 아주 미세한 전력 누수나 혹은 접지 불량으로 인한 노이즈가 전체 시스템에 불안정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주장은 기존의 모든 분석 결과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몇몇 엔지니어들은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총괄 임원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김민준 팀장,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3 예비 전력 라인은 현재 가동 중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정도의 미세한 문제가 이 정도의 시스템 전체 마비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감각은 명확하게 그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지금 당장 현장팀을 보내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불가사의한 확신마저 서려 있었다. 총괄 임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시간 낭비로 밝혀진다면 김 팀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곧바로 현장팀이 제3 예비 전력 라인의 분배기 점검에 들어갔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현장팀의 연락을 기다렸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더디게 흘렀다. 민주는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만약 자신의 감각이 틀렸다면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장팀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분배기 내부에 아주 미세한 균열로 인해 습기가 차서 접지 불량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응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적인 정적 후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내면에선 임사체험 때 느꼈던 그 거대한 빛의 네트워크가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응급 복구 작업이 완료되고 시스템은 기적적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금융시장 개장 직전에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었다. 회사 전체가 환호성으로 들썩였고 총괄 임원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 사건 이후 민준은 회사 내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는 이전처럼 들뜨거나 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겸손해졌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깊은 공감의 능력이자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했다. 그는 회사에서 시스템 안정성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의 방식은 여전히 비과학적이라고 치부되기도 했지만 그의 놀라운 성과는 모든 의심을 잠재웠다. 여동생 수아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고 그는 주말마다 수아와 함께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에 작은 위로와 평화를 전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그의 죽음 감지 능력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의 가장 깊은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친구 서준에게도 언젠가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준은 여전히 민준의 변화를 신기해했지만 그의 곁을 묵묵히 지지해주는 든든한 친구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실패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웠고 고통을 통해 성장했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어느 늦은 밤 민준은 자신의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저 차갑고 무미건조한 도시의 풍경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삶의 에너지로 느껴졌다. 기쁨, 슬픔, 사랑, 고독, 희망, 절망. 그 모든 감정들이 거대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져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혼란스럽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과 자신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잔잔한 평화와 충만함을 느꼈다. 그의 손목에는 더 이상 최신형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대신 수아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가 그의 목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산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신비로운 연결에 대한 그의 새로운 믿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임사 체험 때 느꼈던 그 무한한 빛과 평화가 다시 한번 그의 내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거창한 사명이나 특별한 능력을 과시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저 매 순간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자신이 가진 작은 능력으로 타인과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연결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문득 그의 귓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임사체험 때 들었던 혹은 느꼈던 그 신비로운 소리와도 닮아 있었다. 모든 것은 결국 연결되어 흐르고 있었단다. 민주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였고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웠다. 창밖의 도시 불빛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민준에게 그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수많은 이야기들이었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생명의 노래였다. 그는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노래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평화로웠으며 그의 마음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깊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 그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의 남은 생애를 밝혀줄 따뜻한 등불이 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그는 IT 기술과 인간의 심리, 더 나아가 영적인 영역까지 접목한 독특한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회사는 기업들에게 단순한 기술적 솔루션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이나 구성원들의 감정적 연결망을 분석하여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그의 접근 방식을 괴짜 취급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았지만 그의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면서 점차 업계에서 그의 명성은 높아져 갔다. 그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사 체험이나 특별한 감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그들에게 심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은수 역시 이 재단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민준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다. 박서준은 여전히 민준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민준이 하는 일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민준의 진심과 그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믿고 지지했다. 때로는 민준의 비범한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이 아는 김민준의 새로운 모습임을 받아들였다. 여동생 수아는 오빠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응원했다. 그녀는 오빠가 과거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감사했고 자신 역시 오빠를 통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매 순간 현재에 충실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그의 삶은 여전히 때로는 예측 불가능했고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삶이란 결국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와 나누는 모든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지는 노을의 아름다움,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생명력,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심지어는 도시의 소음까지도 그에게는 경이로운 우주의 교향곡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신비로운 생명의 숨결이 깃들어 있음을 알았고 자신 역시 그 위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봄날 민주는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서 주최하는 작은 강연회의 연사로 섰다. 강연회장에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임사 체험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담담하지만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에는 어떤 과장이나 꾸밈도 없었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생님께서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근원적인 질문이었다. 민주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모든 진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그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 혹은 아름다운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마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짧은 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완전한 존재로 이끌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일 테니까요. 민준의 말이 끝나자 강연 회장에는 깊은 침묵과 함께 잔잔한 감동이 흘렀다. 그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강연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준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랗고 드넓은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떠가고 있었다. 그는 가슴 깊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자유로웠다. 그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존재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얻은 삶에 대한 가장 소중한 대답이었으니까.